와. 이거 여기 매달면 되는 건가? 딴 데는 다 매주고 그러나.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렇게 강연을 하면 이제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다 보면 이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근데 항상 어느 곳에 가서나 투표를 잘합시다. 정치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정치 발전소라고 하는 곳에 제가 드디어 원단에 지금 온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오늘 제목 빨간 지구 파란 하늘. 원래 저희 제목은 이제 파란 하늘 빨간 지구죠.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저 경향신문에다 아니 이거는 그 한겨레 인터넷판에다가 한겨레 인터넷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거는 이 글 크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쓰고 싶을 때 그냥 마구 써도 되고 뭐 이래서, 그래서 한겨레 지금도 그냥 제 쓰고 싶을 때 쓰고 나가는 게 조천호의 파란 하늘 해갖고서 그렇게 연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지구는 원래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제목을 계속 쓰고 싶었는데, 경향신문에서 그냥 조전의 파란 하늘 그랬는데 왜 남의 신문에서 쓰는 제목을 쓸 수는 없다, 이름 바꿔라. 그래서 그냥 빨간 지구라고 그렇게 뭔가 대비가 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원래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또 말로 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보다 뭐 이런 식의 꿈꾸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오늘은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용어가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유엔의 기후 그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아주 굉장히 자주 그렇게 언급이 되는 그러한 이제 용어입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 특별한 그 그룹이 있어요. 저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렉스트램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쪽이 그 연구 그룹들이 이제 저런 용어들을 이제 만들어냈고, 유엔에서도 저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끔까지 이제 그 연구 그룹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이 대중서로다가 번역이 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 바로 거기서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유엔의 그런 아젠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러한 용어가 오늘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줄무늬 그림이 있는데요. 작년 9월 달이에요. 영국의 그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표지로 사용을 합니다. 앞서에 있던 그 줄무늬 그 그림을 갖다가, 저거는 한 줄 한 줄이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평년보다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은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기온이 지금 상승되어 온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저러한 그 표지로다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온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자연에서 일어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하고도 굉장히 밀접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금년 7월에 다시 그 미국의 타임에서 주간지죠, 이것도. 여기서 한 번뿐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또 기후 위기를 또 다뤘습니다. 그래갖고 2022년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는 그 이제 이슈를 다뤘었는데, 지금 여기 맨 앞에 뭐 예쁘게 보이는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요 하나하나가, 이 선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들입니다. 실제 데이터들이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지난 백여 년 전부터 해서 배출량이 쭉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좀 줄은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온이 지금 상승되고 있으니까 빙하가 지금 녹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빙하가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후 위기가 일어나니까 지금 재생 에너지로다가 에너지 그 전환이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 안에 기후의 변화, 위기, 그 다음에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 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순서로다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후과학을 한 일에 가장 제한테는 인상이 깊었던 그런 이제 그 결과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거를 20만 년 전부터 등장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그마치 19만 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뭐 문명, 이거 싸그리 다 합쳐봤자 10,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도무지 인간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95%의 이 긴 기간을 구석기 시대로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이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바로 여기가 현재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고 북반구를 대표로 하는 지금 기온의 변화를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빙기 때죠. 2만 년 전, 10,000년 전에는 빙기 때인데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컸고, 빙기라고 해갖고 빙하가 뭐 온 세상을 다 덮은 거 아닙니다. 빙하가 최대로 팽창을 했었을 때가 저기 만주 저 북쪽까지 밖에는 안 와요. 여기 한반도는 그 어떤 빙기에서도 생태계가 다 돌았고 생태계가 다 살고 했던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변동폭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 이 재해성의 날씨가 지금보다 이제 10배가 많았다라고 하는 뭘 의미를 하냐? 농업이 불가능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 정도 호남평을 쓸고 지나가면 뭐 군인 동원해서 막 벼세우기해서 한 해 추수가 가능하죠. 나달 하나를 심어서 우리가 배가를 기대를 했는데 태풍으로 다 떨어지고 뭐 그래도 50알, 70알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 이때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이게 10번을 쓸고 지나갔더니 이거 막 한 알, 두 알이다. 이 정도 두 배, 세 배, 한 알 심었는데 두 알, 세 알 이거 갖고 사람은 농사 안 짓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이미 열려있는 거 따먹고 동물들 쫓아다니며 때려잡아 먹고 하면서 구석기 시대를 갖다가 여기서는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인류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무의미했던 시간은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 뭐 베이징 원인인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이게 다 진출을 했다가 그거는 다 죽습니다. 제가 뭐 용어 자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종이 좀 틀려요, 우리랑. 호모 사피엔스는 7만 년 전부터 다시 북아프리카와 그 중동 지방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인종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끊임없이 날씨가 안 좋으니까 끊임없이 이동을 해갖고 15,000년 전에는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 넘어가죠. 그때는 이 빙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한 20m 저 아래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도에 보면 수만 년 전에 그 구석기 시대 때 유물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 제주도에 그 유물을 남겼던 분들이 배 타고 제주도 간 거 아닙니다. 120m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가 다 육지였고 걸어서 가갖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지금 제주도에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그래서 인류는 전 세계를 다 퍼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저기 알래스카부터 해서 뭐 사막, 뭐 열대 우림, 뭐 그다음에 해수면 가까이부터 해서 저 해발 뭐 한 4km, 5km까지 마을을 이룬.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기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만 년 전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강도가 틀려지면서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갖고 10,000년 전부터 해서 기온이 굉장히 안정한 이제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 안정한 기후, 여기서는 이건 이제 하나를 심었더니 여기서 내가 태풍으로 한번 얻어맞는다 해도 내가 50알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농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안정한 기후라고 하는 바로 이거는 농업의 이건 시작 시점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강하구에 많이 몰려 살게 되고 바로 거기로부터 오늘날의 이제 문명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냐 아니냐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
그래서 요 만년이라고 하는 요 시점, 요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지질 시대에서는 그냥 빙기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만년 이후를 지질 시대에서는 간빙기예요. 요때가 따뜻했던 기간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인간이 살았던 그 시대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이제 홀로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질의 시대라고 부르고, 바로 이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이 되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만년 전, 이전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그냥 구석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만년 이후부터 해서 이제 농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명 해서 오늘날 이제 찬란한 문명까지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이 만년 동안 굉장히 기후가 안정되었고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했지만, 저 만년 동안에도 뭐 홍수, 가뭄, 뭐 온갖 그 위험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만 이 빙기에 비해서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학에서는 저 만년이라고 하는 저 시간도 수백 년 단위로 기후가 또 다 구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어떠했다라는 것도 더 다 알고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치발전소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된 것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인구이고요. 위쪽은, 아래쪽은 중국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 게 아니라 증가하다 줄었다, 증가하다 줄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건 추구기 같은 거로 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석회동굴 안에 들어가면 막 지하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홍수 때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가뭄 때 조금 떨어질 것이죠. 그걸 갖고 석순과 종이석이 자라잖아요. 그 특성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의 강수량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강수량이에요. 자, 당나라가 600년경에 제국을 만들었고, 제국이 팽창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쫙 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 막판이 되면 한 100년 정도의 가뭄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조가 그게 멸망을 한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 주체적인 왕조이기 때문에 저 기후하고 딱딱 뭐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게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가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중국의 왕조 역사 한번 보세요. 망할 때 보면 다 가뭄 들어오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시원찮은 왕 하나는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럼 그냥 왕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조가 무너졌어요.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송나라가 들어서서 인구가 쫙 늘어나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몽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몽골이, 그런데 이게 얘네들은 보통 제국들은 이게 제국이 커지는 가운데서 다 인구가 좀 늘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제국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람만 보면 그냥 학살을 하면서 그냥 전진을 해버렸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참 팽창하던 시절 오히려 인구가 줍니다. 이 몽골이 몽골이 이제 원나라를 세웠죠. 중국에다. 원나라 막판 되면 또 수십 년 동안 이 가뭄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가뭄에서 농림 반란군의 두목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아무튼 지도자였던 사람이 명나라를 세우죠. 명나라를 세워서 또 명나라가 또 제국을 갖다가 팽창을 이렇게 시켰다가 명나라 또 막판이 되면 또 가뭄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로다가 이게 왕조가 이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가뭄이 들었다, 뭐 폭염이 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성하고 연관이 있고, 이것이 왕조의 그런 전환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것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면들에, 물론 이 기후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후가 굉장히 어떤 그러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인간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기후와 이제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데요. 이제 최근 들어온 그 이야기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약 한 400만 명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했던 1800년대가 되면 한 10억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78억 명이 살고 있어요. 78억 명이 살고 있고 매년 8천만 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니까 하루에 22만 명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배 터지게 먹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과연
이 배 터지게 먹는 이 찬란함이 과연 이게 지속이 가능하냐? 그게 아닌데 라는 게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지구 위기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구만 이렇게 늘어나나요? 사람이 오늘날의 이러한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두뇌하고 이 근육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써야 되는 것이고 쓰는 만큼 우리가 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그냥 한쪽은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지금 막 쌓아놔요. 이 온갖 쓰레기를.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은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넉넉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세상이 2배, 10배, 1000배가 된다 한들 지구가 넉넉하게 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인간이 만든 세상이 지구가 견뎌낼 수 있는 이 크기 이상으로 인간의 세상이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그 접시에다가 우리가 그 영양분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이렇게 빠뜨려요.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인구가 이렇게 증식하는 거, 오늘날의 경제가 증식하는 거, 그다음에 지구가 지금 파괴되는 거 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미생물이 그 유리 접시의 절반을 채울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런데 절반을 한번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거기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냥 끝장이 나버려요. 지금 현재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경제 성장률이 3%씩 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후퇴는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회복되면 다시 회복을 하겠죠. 만약 경제가 3%씩 매년 그렇게 성장을 한다. 23년 후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는데 그게 인간의 두뇌하고 근육의 힘만으로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걸 갖다 써고 물질적인 걸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다가 더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이제 우리의 찬란한 만찬이 막바지에 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그런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가속,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바로 기후위기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그 5억 4천만 전에 그 캄브리아 대폭발기, 뭐 그 전까지는 막 꼬물꼬물한 생명체들, 뭐 38억 년 전부터 몇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긴 했지만 형태가 좀 제대로 갖춰지질 못하고 뭐 눈도 달리고 뭐 다리도 달리고 뭔가 그래도 있어 배는 그런 어떤 생물의 존재가 5억 4천만 년 전에 바닷속에서 그냥 갑자기 생물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사건 이후로다가 지금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을 때 평균 온도가 한 10도 정도가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았을 때가 이제 빙기예요. 빙기 때가 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한 15도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늘려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을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파리기후 협약에서는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극단적인 위험 속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서는 15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사람은 뭐 2도 갖고서 지금 뭐 인류의 문명이 무너지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기온의 이러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거대한 가속에 의해서 변화의 속도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있고요. 여기가 지금 42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의 주기로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9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떨어집니다. 이게 빙기이고요. 그 다음에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수천 년 동안 간빙기를 하다가 또 이제 기온이 9만 년 동안 떨어지고 만 년 동안 올라가고, 기온이 떨어질 때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상승을 해요. 이거는 저 때는 사람도 있지도 않았어요. 자연 스스로가 저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빙기, 현재에서 마지막 빙기가 2만 년 전에 가장 빙하가 팽창을 했었어요. 요때 팽창을 했었을 때
공기 중에 차지를 하고 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 년에 걸쳐 갖고서 0.01%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0.03%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에. 이건 자연에서 스스로 변한 게 만 년에 0.01%고 이때가 가장 빠르게 변화된 속도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100년 만에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0.01%를 늘려서 지금 0.04%가 됐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만 년에 0.01%인데 사람은 100년에 0.01%, 자그마치 100배나 빠르게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갖고 기온 같은 경우 지금 2만 년 전에서 만 년 전까지 해갖고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4도가 상승됐어요. 우리가 빙기, 간빙기가 지구 평균 기온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고작 4도 내지 5도 차이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빙기, 간빙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온도 차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약 2도라고 하는 게 빙기,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금 기온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평균 기온으로 따졌을 때. 어찌됐든 만년에 지금 4도가 변했고 이거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된 속도죠. 그런데 사람은 100년 만에 1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이 속도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빠른 속도보다 25배나 지금 빠르잖아요. 시속 100km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2,500km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냥 죽음을 의미를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가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이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이제 약한 이러한 생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멸절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보고 있는 이러한 생명체들은 9만 년 동안 이게 기온이 떨어졌다가 만 년 동안 기온 올라갔다. 우리 인류도 그렇고 이런 걸 다 견뎌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25배나 빠른 이 속도를 갖다가 약한 생태계들, 고산식물이나 양서류나 이러한 것들이 쫓아오질 못해요. 자,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 생명체는 대멸종이 일어나면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부 구조에 있던 그 생명들은 제법 많이들 살아났어요. 대멸종이 있다 해도. 근데 최상위. 그래서 우리가 1억 년 전에 그 거대한 공룡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건 지금 어떻게 그 뼈다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싸그리 다 그렇게 없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해요. 근데 생태계가 이게 무너져 버렸다? 그럼 생존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젠가 게임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생명들이 벽돌 빼기 하듯이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이게 생태계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깟 뭐 고산식물 하나 없어지고 뭐 깨구리 한 마리가 없어지고 우리랑 다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무엇 하나가 여기서 빠지는 순간에 우르륵 하고 다 무너지게, 생태계가 무너지면 저 먹이사슬 저 꼭대기에 있던 인간의 생존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생태계 전체가 필요한데 이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인간이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화의 크기보다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거대한 가속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지금 감당 못하는 속도에 의해 갖고 오늘날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준 논문이 금년에 나왔어요. 요게 가로축은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수량과 그 기온에 인구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추운 지방부터 해서 뭐 사막에 뭐 열대우리면 온갖 데 다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요 지역의 요 온도의 폭이 고작 4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밀집돼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그렇게 넓은 범위의 기후 범위에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작 4도 정도의 범위 안에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집돼 사느냐 봤더니 여기서 식량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2도가 더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 위쪽에는 지금 식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결국 지금 이 논문에서는 만약 2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15억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식으로다가 우리한테 이 기후 위기가 그러한 어떤 위험으로다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인간이 문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생존의 그 범위가 굉장히 지금 좁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바로 그 범위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문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 그림입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요거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건 자연에서 스스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고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 년 전부터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안정한 기후, 즉 농업이 가능한 기후 속에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걸 찬란하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리면서 이제 이 안정한 기후에서 벗어나갖고 이제 찐통의 계곡에 빠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등장을 해갖고 온갖 자연재난, 전쟁, 뭐 감염병, 뭐 심지어 뭐 금융위기 이런 거 다 겪었어요. 엄청난 그 위험들을. 그런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뭐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또 만들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그 모든 위험은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통해 갖고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기후 위기의 본질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험이에요. 여기에 왜 그러면 이 찜통 계곡에 빠지게 되면 이게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년 6월 달에 시베리아 그 지역이 38도까지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그 지역은 항상 그 시베리아 그 지역은 원래 눈이 이렇게 싹 덮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눈이 있으니까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그냥 날아갑니다. 지구에 흡수가 안 돼요. 태양 에너지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 가열이 일어나갖고 녹아버렸어요. 흙이 드러났고 이제 풀이 자란 거예요.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돼 버렸습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였을 것이고 더 많은 눈을 녹였으니까 더 많은 햇빛을 갖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 스스로 온도를 마구마구 올려버리잖아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6,500만 년 전에 저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져 갖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갖고 공룡을 멸절시켰던 거 그거는 이제 우주에서 온 위험이었고 나머지 4번은 지구 자체적으로다가 생명을 멸절을 시켰어요.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생명을 갖다 멸종도 시킵니다. 지구는 여기저기에 생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뢰처럼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지뢰가 다 터져버리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지금 땡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기후와 증폭이 될 수 있는 자연 과정이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진 상황이 돼갖고 너무나 이게 삶이 힘들어.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힘든 다음에 이제 뭔가 깨우침을 얻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개가 천선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는 그냥 그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임계 문턱의 바로 그 기온이 2015년 파리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에 맺었던 지구 평균 온도 2도를 넘게 되면 바로 이 찜통의 그 문턱을 넘는 그런 상황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진짜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 그거 일어나기 전에 바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지구 평균 기온 바로 2도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찜통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이머전시 막 비상 사태가 벌어지게 될 텐데 이제 저거를
아니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그거를 갖고서 지금 코로나19의 시국이기도 해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당시에 적게는 2천만 명, 그 다음에 많게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당시 왜 저렇게 많이 사망을 했냐? 저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양 실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양 상태 이렇게 좋아진 거 이거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다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감염병이 한 번 돌고 의료 시스템도 좋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2천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고, 당시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일본 애들이 근대적인 방법으로다가 그 통계치 그거를 계산을 했었을 거니까 그렇게 엉뚱한 값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에서 이 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필라델피아고 하나가 이제 세인트루이즈고, 세로축은 10만 명당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그 이제 날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축제도 하고 뭐 하고 정상적으로 그 사회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자가 마구마구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10월 3일 한 2주쯤 지난 다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런데 늦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치솟는 상황이 되었고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나왔고 이틀 후에 10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계속되니까 저 세인트루이즈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상공회의에서 못 살겠다, 뭐 경제 좀 돌려라, 막 난리가 났으니까 뭔가 이게 사망자도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시청에서 살짝 이게 풉니다. 풀었더니 또 이렇게 확 또 올라가요. 또 깜짝 놀라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해갖고서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깔아앉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료 체계의 이제 역량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완전히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회복이 가능한가, 통제가 가능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인트루이즈 같은 경우는 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보다 적은 환자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병상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오게 되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혼돈된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게 도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대구에서 초창기에 코로나19가 그 대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환자가 나와서 옆 도시로 보내버렸잖아요. 만약 저희 국가 단위에서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30년대 독일이죠. 당시에 이제 대공황으로 실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독일 시민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전 세계 그 평균 수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실업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혼돈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독재자한테 넘겨줍니다. 질서를 잡아달라고. 당시에 그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 잡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민주적 헌법의 그런 체계 아래서 그 학력이 높은 그런 시민들의 압도적 표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히틀러가 된 것입니다. 그 독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된다. 이거는 극도의 이건 혼돈이에요. 여기서는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밖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옆에 분도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상이 하나밖에 없대. 그런데 둘이 앉아갖고 이제 협상을 해. 그런데 제 입에서 제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해도 내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살리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그냥 혼란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독재한테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넘겨주는, 질서를 잡아달라고 이러한 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통제 아래 둘 정도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이다가 바로 1930년대 독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바입니다. 자, 다시 이제 기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1850년에서 지금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뭐 1850년에서 최근까지 관측값이에요. 관측값이 이렇게 지금 기온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고, 아시피 2.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2100년까지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피 8.5는 우리가 기후 이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인류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1도가 지금 이미 상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1도가 높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야, 이거 내가 뭔가 병에 걸린 것 같아. 내 컨디션이 이상해. 뭔가 이제 자기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딱 지금 이 1도 상승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을 감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마가 좀 길어진들, 폭염이 좀 길어진들, 학교 문을 닫았어요. 뭐 공장 문을 닫았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고 여러 좀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다가 이 사회가 돌아갔잖아요. 이거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좀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뿐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0.5도가 더 오르게 된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금년에 뭐 장마 같은 거, 2년 전에 폭염 같은 게 일시적으로 좀 일어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한 것이 항시적으로다가 길어져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가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는 그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이상이 되는 거, 앞에 이야기를 했던 이제 찜통에 이제 빠져 버리는 겁니다. 찜통에 이제 버리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찜통이 이제 빠져버려서 회복 불가능한 그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뭐 폭염일수가 많아진다. 폭염일수 많아져도요, 에어컨 있고요, 그다음에 선풍기 있으면 사람 그냥 살고요, 학교도 돌고 다 돌아요. 이게 그렇게 폭염일수 많아진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당뇨병 환자가 그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온갖 병에 걸리듯이 기온이 상승이 되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농업을 이제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연안에 이러한 대도시들이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리니까 이걸 바다가 흡수를 하게 되면 탄산 성분이 돼갖고 해양이 산성화가 돼갖고 해양 생태계가 다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감염병이 들고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기온이 상승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가 진짜 이제 눈앞에 이제 벌어졌다. 그게 쉽게 그런 상황을 쉽게 저보고 말하라고 하면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뭐 며칠 있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러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기후 위기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풀어요. 그러면 실제로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지역에 이제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 이런 거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마트에 갔는데 먹을 게 없는 판에 걷다가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때려 분다 한들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문명적인 어떤 그러한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현재 이제 배출량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 2도는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다가 4, 5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금세기 말에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면 이게 4, 5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계산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금세기 말에 3도 내지 3.5도 정도 올라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런 선진국이라고 소위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지난 아마 10년 동안 그냥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지금 이루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3도 내지 3.5도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괜찮지 않나? 그게 아니라 아까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가장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체온보다 3도 내지 3.5도가 높다? 그건 그냥 죽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존이 우리한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기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0.5도가 높아져서 1.5도를 넘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도가 넘는 이 시점은 한 2060년경이 될 거다 봐요. 그러면 지금보다 0.5도가 넘는 거는 2040년이면 한 20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2도가 넘는 거는 2060년경이니까 한 40년이 남았으니까 이거 시간이 제법 남지 않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때 열심히 대응하면 되겠네.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오 때 햇빛이 제일 12시경이 제일 세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온은 오후 2, 3시가 돼야지 제일 높죠. 우리가 햇빛이 이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먼저 데워요. 땅바닥에 따뜻해진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웁니다. 그래서 2, 3시경에 기온이 제일 높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다 6월 21일 하지 때가 가장 햇빛이 강력해요. 그런데 계절의 그 기온, 여름철의 그 기온은 제일 높을 때는 8월 초쯤이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따뜻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이제 대기에 드러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전 세계의 바다가 뜨뜻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한 15년에서 한 3, 40년 걸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거는 지금 20년, 40년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 배출은 다 끝나고 다만 나타나는 게 지연돼서 지금 나타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없다.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온이 이제 상승을 그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고 결국 우리가 생존의 이제 기반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농업이 이제 불가능한 사회로 이제 점차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량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78억 명이 살고 있고 앞서 이제 8천만 명씩 이제 늘어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앞으로 조금씩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 해도 2050년이 되게 되면 약 한 90억에서 많게는 110억까지 인구가 증가를 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 끼니만 경제가 성장되면 끼니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옛날에야 옛날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아침밥 먹었냐 점심밥 먹었냐 먹었으면 뭐 그걸로 정말 오늘 넌 행복하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 TV를 틀어보세요. 뭐 지지고 뻗고 아무 쌩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거 먹어보라고. 사람들이 이게 좀 살만하면 끼니 해결하는 그 정도로 만족을 안 하죠. 굉장히 풍요롭고 기름지게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50년경이 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한 6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식량 생산은 2050년까지 다 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한 세계로 진입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량과 관련돼 갖고 이미 일어난 그런 위험을 갖고서 한번 우리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곡물의 가격 지수를 갖다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지금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거의 1년 동안 한 2배로다가 이 곡물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이때 이제 여기저기서 좀 가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절대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자라게 지금 식량 아무리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지금 그렇게 식량 생산을 넘치게 생산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2배가 올라가지? 이게 식량은 1% 과잉 생산하면 폭락을 하고 1%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등을 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투기 자본들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투기 자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아 돌아요. 이거 우리가 잘 분배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이 지금 쓰레기로 나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여기 모자라는 곳에서 뭐 넘쳐나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남는 세상인데도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대해서 식량 가격이 이렇게 2배가 올라가고 때문에 이런 지금 빨간 줄로 쫙쫙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배고프면 배를 갖다 움켜쥐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빨간 줄 하나하나가 폭동.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쫙 하고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얼마나 변했습니다. 그 아랍에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가 가뭄이 들었다? 수출 안 합니다. 딴 나라가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수출을 했지 절대로 그러지는 않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북아프리카, 중동 그 지방을 해서 한 2~3달 사이에 밀가루가 그냥 60~70%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그때 아랍 모든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뭐 민주적인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만 정권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들이 났는데 시작은 밀가루 가격 폭등 때문에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시리아가 있었는데 시리아가 딴 나라보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저게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2007년도부터 시리아 자체적으로 가뭄이 계속 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막 배가 고픈 상황에서 저렇게 밀가루 가격이 이제 저렇게 60~70%가 빡 올라가니까 결국은 내전으로 들어갔어요. 내전이 일어났고 알다시피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그런 땅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난민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는 좋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피부색도 틀려, 이거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온다?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인가 예멘 사람 한 400명이 제주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한번 신문들 보세요. 막 불안해서 못 살겠다 쌩 난리를 칩니다. 도대체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수십만 명의 경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불쌍한 400명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로다 기사를 도배를 합니다. 뭐 아무튼 유럽은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보의 문제로다가 그렇게 이러한 프레임을 갖다 씌워놓고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 유럽의 이 시리아 난민이 굉장히 좀 상황이 비참했어요. 그 난민의 상태가. 그 당시에 막 2살짜리 소년이 익사체로 막 이태리 해안에서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 막 여론이 막 흔들렸죠. 그러면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각 나라가 몇만 명씩이라도 좀 수용을 해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떠나면서 우리는 국경을 그냥 난민에 대해서 국경을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세우게 됩니다. 2010년에 러시아의 가뭄이 엉뚱한 나라에 그런 위기를 일으키고 다시 그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나지가 않잖아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해요. 도대체 그러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래요? 400만 명이에요. 지금 국제사회가 400만 명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기후위기에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게 되면 약 한 1억 명 정도가 난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1도가 더 상승이 되게 되면 한 7억 명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봐요. 난민이.
지금 400만 명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사회가 이제 1억, 억 단위가 되었을 때 이 국제적인 이 지정학적인 이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할 그러한 불안정성이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이거 안보 전략가들이 만들어요.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 호주의 안보 전략가들, 이미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은 20년 전에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이러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근데 이 아시아를 타겟을 잡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그래 아프리카는 이런 데가 훨씬 더 심하기는 하게 될 때 왜 아시아를 잡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죠. 여름철에 쫙 내리는 비로다가 식량을 생산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서 뭐 몇 억 명, 아까 뭐 중국의 역사에서 자연적으로도 100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이건 뭐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식량 생산의 감소, 이 아시아에 그런데 이 아시아는 제법 잘 사는 애들이 많아. 아프리카처럼 그냥 뭐 굶어도 그 자리에서 굶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고 호주로 넘어올 것 같아. 그래서 미군이 호주의 군대가 어디부터 이걸 차단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놈은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지만 이런 거 지금 얘네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대상이 되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안보 전략 이런 곳에서 나왔던 자료를 지금 빼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자체는 우리가 배출량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저감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 그 영향, 결과에 대해서는 일어난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은 저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유엔에서 이 저감과 적응을 하게 될 때 에쿼티라고 하는 이 가치를 통해서 이거는 저감과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쿼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왜 기후 위기가 갑자기 공정의 문제가 되고 바로 정의의 문제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의 정의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지금 8억 5천만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가 지금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데 지금 14억 명은 비만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영양 실조고 누군가는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뭔가 지금 이거 뭐 이상한 세상이에요. 걷다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서 3분의 1을 갖다 지금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영양 실조가 걸리고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 이러한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를 바로 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서 2010년까지 과거의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 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익을 본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은 지금까지 일어난 온난화로 피해를 본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익을 봤죠. 옛날에는 막 추워서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후 조건이 좋아졌어요. 농사가 안 됐던 지역이 농사가 되고요. 이 이익을 봤는데 누가 그럼 배출을 했나 봤더니 이익을 본 인간들이 다 배출을 했고 피해를 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가를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간의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라별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전 세계 상위 1%, 소득 수준의 상위 1%가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빈층 하위 50%가 7%를 배출합니다. 상위 1%가 최빈층 전 세계 절반을 배출하는 거에 2배 이상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10%가 절반 이상의 52%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문제죠. 우리 모두가 정말 어깨를 걸고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책임지고 이거를 해결하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의롭지가 이건 책임질 놈이 책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의고 이게 공정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공정함이 있다. 실제로 이 상위 10%, 52%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어마하게 줄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 연합의 평균 3분의 1이 내일 당장 줍니다. 그만큼
상위에서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의 책임성이 엄청나게 지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지금 또 걸려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하늘색은 1.5도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2도로 배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이제 1960년대, 뭐 50년대, 70년대 생들은 이미 다 배출, 뭐 어떻게 이거 뭐 배출했는데 지금 와갖고 그래갖고 1.5도로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태어나는 어린 세대들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1.5도로 우리가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뭐 법적인 이러한 거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뭐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뭐 일주일 전에 겨우 이제 넷째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배출량을 늘려오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이러한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 이슈였는데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기 중에 이제 오래 남아 있다 해도 최대치 5일이에요. 햇빛하고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다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 세대, 그냥 내가 배출 안 하면 끝나고 내가 많이 배출하면 많이 둘러맞아서 아프고 뭐 이런 그냥 내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적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저희와 같은 세대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편익이 많았죠. 자동차를 몰고 여행도 다녔고 공장을 돌려서 좋은 옷도 입었고 편익이 있는데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는 아무런 그 윗세대가 배출해놓은 그 온실가스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위험을 그대로 끌어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하고 그 다음에 이 위험을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매 못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워야지 이 기후 위기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린란드라고 하는 여기에 그러니까 AD 한 800년에서 1300년 요 기간 동안이 좀 따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유럽 사람들이 저 북쪽 항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다가 그 따뜻했던 그 중세 때 그때 이제 북쪽 항해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AD 900년쯤 됐었을 때 여기 고동색으로 칠한 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 아이슬란드를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1100년이 되게 되면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린란드 연안에 들어가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녹색의 땅, 연안에 풀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이때 살았었습니다. 근데 AD 1500년이면 소빙하기가 된 거예요. 요 소빙하기 때 이제 굉장히 추워졌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고동색으로 된 노르웨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그린란드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물론 압도적으로 다 뭐 유럽의 문명이 에스키모 문명보다 우수하지만 500년 전에도 유럽의 문명이 압도적으로 에스키모 문명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죠. 그런데 이 추위에 전혀 문명의 우위에 있던 노르웨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존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네가 살았던 그 유럽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날씨가 저렇게 추워지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죽겠다라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워져서 풀들도 안 자란다, 목축을 유지한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관습은 여자는 이제 치마를 입는 건데 저 추위에 그냥 계속 치마를 입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 유럽의 관습을 유지하다가 그냥 소멸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북미 대륙을 넘어들어서 오히려 이때 더 번성을 해요. 이 소빙하기 때 뭐 바닷속을 봤더니 뭐 바다 표범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려잡아 먹고 그거 가죽으로 옷도 해 입고 그 가죽으로 배도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 막 기름까지 태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번성을 해버리고 납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막 7개를 짓고, 막 외국까지 나가서 짓고, 개인이 큰 일회용품 안 쓰려고 애를 쓰고 뭘 할, 그래도 석탄 발전소 하나 떡 줘버리고, 그 다음에 비행장 하나 떡 줘버리고, 그러면 그냥 전 국민이 애쓴 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꿔야 돼요. 이거 도무지 이거 그대로 놔둬갖고서는 이거 안 됩니다. 정치는 그냥 과거에 성공했던 그 방식을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데도 전혀 여기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 위기보다도 이 위기로 인식을 못하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그러한 집착성이 우리를 더욱더 위기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감,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이야기는 2018년에 인천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그러니까 IPCC라고 하죠. 그 총회를 했었고, 그때 1.5도, 지금보다 0.5도가 더 이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그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1.5도를 막기 위해 갖고 우리가 얼마나 더 배출을 이내로 막아야 되냐, 그거를 그때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됐던 게 2010년도 배출량 2030년이 되면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 우리 지난주 이제 정부가 넷제로를 만들겠다라고 2050년에 넷제로 순배출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전혀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화석연료를 태울 수 있다는데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양들 그냥 화석연료를 태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넷제로입니다. 근데 그 석탄 발전소 7개를 더 지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정성에 대단히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2030년 이야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것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왜냐하면 2030년에 당연히 나와요. 이건 국제 스탠다드거든요. 2030년에 어디까지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뭐 그 전에 뭐 녹색 성장부터 해서 뭐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뭐 강이나 파대고 앉아 있었고 엉뚱한 짓이나 해댔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석탄 발전소 진다라는 계약서 다 사인해대고 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4,200억 톤 이상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 CO2가 이제 1.5도를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4,200억 톤 이거 그런데 2018년도에 계산한 값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420억 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톤 요즘은 거의 아주 그렇게 늘지는 못해요. 그냥 그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유지를 그대로 그동안 2018년에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3년을 그냥 다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7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1.5도를 막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2018년에 합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책적으로 하는 게 바로 UNFCC예요. 그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래서 뭐 교토 우정소나 파리 기후 협약이다라고 하는 걸 맺었는데, 그거를 원래 금년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못 하고 내년에 1.5도와 관련된 그 회의를 갖다가 내년에 하기로 돼 있고,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1.5도를 막는 그런 마지막 그 협의, 만약 거기서 합의를 실패를 해버리면 1.5도는 그냥 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7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7년 후에는 1.5도를 넘을 수 있는 배출량은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2027년에 1.5도가 된다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죠. 지연이 된다라고 했죠. 2040년경에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7년밖에 안 남고 드러나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쯤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담대한 이제 전환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커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위기를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물질적인 이 지구랑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은 이제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지금 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와 자원은 엄청나게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량 폐기를 통해 갖고 온갖 쓰레기, 오염먼지, 이제 온실가스를 지구에 쌓이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순환이 끊겨진 그런 순환이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서. 지금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붙여갖고 끊임없이 효율화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이것도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다가는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고 이 문명도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 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이 폐기되는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려고 하면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본연의 가치인 우리가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로 생각했던 경제 성장, 이거는 하부의 구조로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구를 갖다 지켜내는 바로 지원으로다가 바꿔내야 되는,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오직 잘 살아보기를 위해서 지구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를 하면서 내달리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끝장을 내버리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지구를 지켜내고 공동체를 제대로 가꾸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하는,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바꾸는 담대한 전환만이 바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 이 담대한 전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엔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냥 말이 저래서 저렇지, 저것이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혁명이에요. 세상을 싸그리 다 바꿔야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의 이 한계라고 하는 건 넘어서는 과잉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구의 한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이 기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이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지구의 한계는 과잉돼서 안 되고 우리의 사회의 기본적인 이 베이스들은 무너져서 부족하면 안 되고, 오직 요 안에서만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난 이제 100여 년 동안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되어 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2100년 이후까지 이제 기후가 변화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2도로 안정시키는 경우에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은 전혀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후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어른이 돼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그대로 그냥 갔다가는 바로 지금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세대가 이 문제를 갖다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바로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 세대는 최초로다 자기의 어린 세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짓밟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서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담대한 전환, 즉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기후 위기를 대응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2년 전에 우리 툰베리의 모습입니다.
스웨덴 그 의사당 앞에서 저렇게 혼자 서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불과 한 6개월 정도 한 6, 7, 8개월 지난 다음에 작년 5월 달쯤이 되면 전 세계의 청소년 기후 위기 고 행동할 때 청소년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가 모이죠.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전 세계 기후 위기 비상행동 때는 700만 명, 우리나라를 다 포함해 갖고. 근데 다 시작 시점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시작은 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잖아요. 이 소녀가 했던 말이 아무튼 자기가 어른이 돼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의사당 앞에서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했던. 그렇지만 그 이야기에 이제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바로 이러한 힘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보다 나은 그런 공동체의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울리베 그 독일의 사회학죠. 그분이 이야기를 한 그 해방적 파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기후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 인간이 인간 경쟁을 하고 그냥 사람 머리에 올라타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이걸 그냥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울리백이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 우리가 달려왔던 방향을 되돌리게 하는 바로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그냥 사회의 어떤 변동의 그 힘을 갖다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방적 파국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건 파국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 바로 우리의 해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저는 굉장한 매혹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바로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걸 꿈꾸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시간 15분 가까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할 게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의응답에 시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네. 그 정치의 역할을 강조를 하셨고 여기가 정치 발전소고 혹시 이 정치인만큼은 기후 위기에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정치인은 보셨는지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처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모델은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정 정치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의 정치인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료를 모아야 되고 그 동료를 모아서 법까지 바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 개개인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 갖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또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막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개인이 하는 이러한 것들 그게 그런데 개인으로 끝나버리면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어도 기후 위기도 대응은 안 될 것이고 좋은 세상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원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개인으로다만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기후 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법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어떤 동료들을 모아내고 이러한 힘들을 이제 발휘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의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의원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딱 찍어서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질문이 들으면서 계속 많았는데 강의가 진행될수록 사실 많은 해답을 얻긴 얻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그 화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예. 거기에 주식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7년이라고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째 지구를 만들고 화성에서 진짜 살 수 있다라고 네. 과학자로서 보시는지. 택도 없는 이야기. 화성에 가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저기 남극에 가갖고 그거에 한 수십만 문지 일만 해도 남극을 천국 만들어 놓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을 여기서 살만하게 만들 정도라고 하냐.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성과 이러한 것들 뭐 이런 거는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는 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지구 공학과 관련돼 갖고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공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IPCC 보고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한다 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에다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제 찬란한 이 문명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과학기술을 이제 베이스로 해갖고서 이제 만들어져 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도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됐다, 없다라고 이야기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과학기술의 방법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방법들,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해갖고 나올 방법들까지 다 고려를 해봐도 아마 실용화시킬 수 있는 지구 공학적인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 인천에 있었던 1.5도를 막자하면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순전히 이제 그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가 됐던 방법이 바이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사탕수수밭을 이제 키워갖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제 수거를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을 만들고 그 알코올로다가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전력을 얻고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갖고 그래갖고 땅에 묻어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줄여버렸어. 전력도 얻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도 줄이고 에너지도 얻고. 간단한 이 실험시설이 이건 이미 공학적으로 잘 이게 정리가 돼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험시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실전용으로 다 쓰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에너지 수요를 갖다가 만약 그 바이오 에너지로 다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탕수수밭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그러한 식으로다가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를 한다? 필요한 사탕수수밭이 호주 면적이에요. 그러면 호주 면적에다가 이제 사탕수수밭을 짓겠다. 기존에 우리가 이 경작지, 식량 경작지에다가 사탕수수를 심겠다라고 하면 누군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저기 아마존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사탕수수밭을 만들겠다? 그러면 생태계를 다 붕괴를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다 이것저것 다 걸려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직까지 공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 현장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재생에너지 산업이 예. 되게 커지고 예. 그게 이산화탄소 절감에는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일단 그런 차원의 접근에서 첫 번째 질문 그런 차원의 네. 접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되는지랑 그 방향이랑 그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상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쓴다는 전제를 둔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성장률 플러스 그 성장을 계속 지속한다면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서도 뭐 이게 CO2 문제는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가령 뭐 인구 증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식량을 계속 식량 위기 문제, 인구 증가에 대한 식량 위기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제 성장 플러스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성장이냐 아니냐 이거는 굳이 뭐 성장을 하지 말자 굳이 또 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이제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바로 여기서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재생시키고 자원을 갖다가 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원과 에너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식량,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가격이 싸요.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칠레의 거봉 포도를 갖다가 냉장 시설을 해갖고 화석연료를 빵빵 태워가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거 싸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도 싸고 지금 페트병에 들어있는 상품화된 전 물보다 그 안에 그만큼 들어있는 휘발유 값이 더 쌉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요. 이건 하나의 자본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단가만 때려 이건 넣으면 이익을 엄청나게 보는 구조로 지금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에너지와 자원이 비싸져야 돼. 이게 순환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싸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건 공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자본이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자본이 비싸진다. 그러면 적은 에너지와 적은 자본으로 우리가 이게 가치를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이제 노동 단가를 때려 놓아야 돼. 이거를 압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창의성과 이러한 어떤 작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이제 창출되는 이러한 세상까지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쪽엔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뭐 환경경제학, 뭐 생태경제학 이러한 책들인데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세상은 처음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니죠. 다 저 산 너머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동료들을 모아서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눈앞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순환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고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오게 될 때 궁극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은 비싸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노동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부터는 이 작은 에너지와 자원을 갖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려고 하면 인간의 이러한 어떤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예. 예, 그 질문은 1.5도 보고서에서 예.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의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거기다 포함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 부분은 메인 이쪽에다가는 실체를 못하고요. 그 부록에 그 밑에 뭐 각주 비스무리한 거기다가 조금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옵션 비스무리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유엔의 그 기후 위기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그러한 입장을 악착같이 또 주장을 하는 그러한 나라 또 그러한 어떤 분야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안 돼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터키하고 영국에 수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조 원을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이제 거기 이거를 끝까지 해갖고 다 져봤자 이제 그게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투자한 거 그냥 매몰 비용으로다가 그냥 때려 넣고 그냥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장의 측면에서 지금 원자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러시아와 인도와 중국이 우리의 그 경제 그 어떤 쫓아가야 되는 그 대상이 되었는지 그런 나라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끝나 있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보수적인 신문에서 뭐 200조 시장을 뭐 걷어찼다라는 뭐 이런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미국, 일본, 유럽 애들이 바보예요. 200조 원에 무슨 노다지가 있는 그런 시장을 걔네들이 버릴 애들입니까?
그 좋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원천 기술 자체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보다도. 그런데도 그 시장을 버립니다. 그건 이미 시장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적응이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그 성공 방식에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더 말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력을 지금 더 들어간다. 이건 진짜 나라를 말아먹겠다라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파산 자본이거든요. 석탄 발전과 함께.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순전인지 재료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태양열 팬널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서 85%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풍력 같은 경우는 49%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풍력이나 이 태양광이 이제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가격도 10년 전에 비해서 85%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과학기술의 모든 총화가 지금 다 집중이 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으로다가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서 엉뚱한 짓 하고 석탄 발전 짓는다, 뭐 원자력 더 해야 된다, 이 쌩 난리를 치는 통에 지금 이걸 못 가서 그렇지, 지금 이게 반짝반짝 하는 나라들은 벌써 다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렇게 산업으로 다 바꿔놓고 지금 와갖고 지금 사다리 걷어차게 하잖아요. 유럽 연합에서. 근데 앞으로 석탄, 이거 화석연료 탄소세 매기겠다. 우리 지금 저거 뭐야, 상품에 대한 경쟁력 1% 2% 갖고서 이제 이익 보고서 그런 나라 시장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탄소세 한번 그거 뭐 3, 4% 이렇게 맞는다? 우리 시장 다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 다 아리배, 재생에너지를 100% 생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제품 안 받겠다. 얘네들 이미 자기네 내부 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꿔놓고 이제 딱 이렇게 깐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준비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책임하게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그다음 구닥다리 방법을 갖다가 지금 쥐고 앉아갖고 그것도 계속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위기의 진짜 본질이에요. 전 기후 위기보다 지금 인간의 이 정신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 나라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따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정부는 그냥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장 생존이, 걷다가 이제 바이든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재고 있다가 바이든 되는 거 이제 보고서 놀래갖고, 바이든이 저거 1.5도 뭐 저런 거 다 이제 그 세계 그거 협약 다 맺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탄소세라든가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가 돼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파리규 협약을 떠났다라고 해갖고요, 쟤네들이 전혀 재생에너지 준비 안 했냐? 재생에너지 비율이 20% 넘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 지금 5%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떠난다라고 그 난리를 치는 트럼프 시절에도 20%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당장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갖고 이 산업 경제를 갖다 지금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건 기후 위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 놀래 갖고 지금 막 지금 이제 바꾸는 이러한 상황은 뭐 이게 기후 위기냐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 경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대한민국이 뭐 항상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뭐 헐떡거리고 쫓아가는 나라였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닥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울리베기 이야기를 했던 해방적 파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전환의 시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가치의 전환을 하는
이러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그냥 저거는 그냥 저거대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건 그런데 궁극적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전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것도 저도 에너지자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만약 우리가 이제 사막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호주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이제 남아 돕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보관을 갖다 이제 수소 에너지로 만들어 갖고 어차피 수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저거를 화석연료로 써 갖고서 지금 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수소가 국제적인 지금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이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저게 이제 스탠다드가 과연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은 추적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 1등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저는 1등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1등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야말로 남들 하는 거 살짝 보면서 뒤따라가야 되는 거는 맨 앞서 또 가겠다고 다 달려드는 거 그게 바로 전 수소가 아닌가 지금 저거는 좀 세상이 좀 변화되는 걸 좀 봐야 돼요. 정말 수소가 정말 재생에너지가 정말 남아돌고 하면 저 사막지대에서는 그 에너지를 수소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주에서 수소를 갖다가 그 컨테이너 옛날에는 석유를 갖다가 원유를 그렇게 왔는데 이제 수소를 이제 컨테이너에다 싣고서 이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제 LNG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러한 세상이 정말 만들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당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재생에너지 이쪽 전환이 워낙 이쪽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수소는 그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그냥 지금 연구를 하는 수준이지 지금 실용화에 당장 그렇게 진입을 하는 단계가 아닌데 저러한 시장을 우리가 표준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의 영토 자체가 사막이 좀 많고 그런 어떤 태양에너지 이런 게 좀 많은 나라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는 나라가 저게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그쪽입니다. 네? 일단 대체육은 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는 건 그냥 그 동네 아저씨 지금 눈 껌뻑껌뻑 하듯이 지금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인도, 에너지. 근데 1인당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배출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산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소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미국이 1등이고 2등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장이 미국에 있었고 유럽에 있었던 게 지금 중국에 갔잖아요. 결국 그 물건이 중국에서 온실가스는 배출했지만 그 물건은 유럽으로 갔고 미국에 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지금 중국을 그렇게 손가락질 지금 할 상황이 저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대한민국조차도 대한민국 사람이 뭐 중국, 인도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것도 웃긴 이야기라고 좀 봐요.
엄청나게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은 그런 양을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태양열 팬널 가격 저렇게 떨어진 건 다 중국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의 전환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다른 이런 자유시장적인 이런 국가들보다는 저런 약간 권위주의적인 저런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란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전혀 키우지 않았잖아요. 다 수입을 해다 썼고 바로 쟤네들은 전기자동차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월등히 유리하죠, 지금. 그런 산업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는 지금 내연기관 차를 갖다 수입해다 쓰지만 쟤네들이 지금 조만간에, 저 몇 년 전에 아무튼 중국을 왔는데 오토바이가 다 전기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갖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뭐 남들이 그렇게 뭐 많이 배출을 해버리면 뭐 아무 소용 없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원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다 외부에서 다 수입을 해서 생존을 하는 나라잖아요.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단일 민족, 뭐 도시국가가 아닌 다음에 단일 민족 국가로 나가는 민족 국가의 단위에서는 가장 큰 비율이고, 그래서 지금 그 WWF인가 세계 자연기금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순환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갖고 우리가 생산 소비 폐기라고 하는 걸 이거 순환 시스템으로 돌린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영토의 한 8.5배가 필요해요. 남한 면적에. 일본이 7.9배가 필요해서 2위예요. 대한민국이 압도적 세계 넘버 원입니다, 지금. 이건 뭐를 의미를 하냐? 우리의 생존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자원,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에 있다. 지금 자원, 이 식량 같은 경우에 그 유럽, 미국 애들 다 자급자족하고 그 이상 생산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지금 현재는 뭐 방글라데시니 뭐 투발론이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피해를 그렇게 이제 보고들이 있는데, 산업화된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는 날 대한민국이 첫 번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뭐 누구는 쟤네는 하니 많이 지금 이거 진짜 배부른 이야기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또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일어난 생존을 위해서 이 먹을 거를 어디서 우리가 끌어와야 되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하지를 않으면, 지금 그래서 뭐 미국 보고 뭐 보고 지금 걔네들을, 중국도 자급자족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20% 조금 넘게 자급자족하는 나라 아니. 에너지도 그렇고 제법 많이 자급자족을 다 해요. 지금 대한민국만 이렇게 쫄려갖고 있는, 고거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뭐 쟤는 어쩌니 이거 여유 있는 나라 전혀 아니라 가장 긴장을 갖다가 해야,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하나 더 드렸는데 먼저 하시죠. 온라인에 대구나 하는 거 짧은 거면 조금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2050 선언 비슷한 거를 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발언을 했으면 사실 거의 뭐 중국이나 최소한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이제 이때 약간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 상향을 다시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게 2050이었는데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를 충분히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목표치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어쨌든 IPCC의 기준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비슷한 보고서가 나와서 큰 파장을 일으킨
목표치에 대한 수치 싸움은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미래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 속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다. 4,200억 톤 이상이 배출이 되게 되면 이제 1.5도를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PPT에 가만히 보면 66%의 확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3분의 2 확률이에요. 만약에 2도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90%의 확률로 2도를 막는다? 오늘부터 우리 화석연료 전혀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우리가 무슨 국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실성으로다가 이렇게 따지게 되게 되면 100%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일부터 당장 2도도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이건 지연돼서 그 뒤에 이게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그 도박에서 그 배팅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좀 높은 쪽에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410ppm 이거 한 거의 이 정도 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북극 쪽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농도가 한 350에서 한 400ppm 정도다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 있게 되게 되면 원래는 지금 북극 쪽에 빙하가 싹 녹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게 겉표면부터 녹아 들어가요. 이게 지금 한 두께가 한 2kg가 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천천히 저기 수백 년 동안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불안정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제 천천히 녹아 들어가면 제법 오래오래 이제 천천히 녹는데 수천 년에 걸쳐 갖고 근데 저기 깨진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표면적이 확 늘어나는 거니까 사탕도 입안에 가만히 있으면 오래 가지만 딱 깨물어 버리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나면 순간에 녹아버리잖아요. 내일 당장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7m 물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의 빙하가 떨어져 내려와서 대서양에 그냥 밀려 들어갔다? 그러면 한 2m 물이 뭐 한 1년 이내에 올라온다?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 다음에 그나마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맺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050년의 넷제로 저거는 최소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국제 스탠다드 그래서 저거는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거 정도는 하면 우리가 그래도 생존의 확률이 좀 3분의 2 정도는 되더라.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뭐 한 30년 전부터 기후위기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산화탄소 계속 이렇게 배출량을 이렇게 늘려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대응한 게 없잖아요. 이제 코앞에 위기가 오니까 이제 와갖고 줄여야 되는데 하는데 이미 이제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아주 뭐랄까요 스피디하면서도 다이나믹하고 부려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꽤 늦어서 사실 온라인에 질문을 한 번 더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문제나 사실 최근에 팬데믹 관련돼서 그렇고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더 잘 작동하는 이런 위기에 더 잘 방어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자들의 고뇌, 뭐 사실 이런 민주주의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뇌 같은 거를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한테보다는 정치발전소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고민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열강해 주신